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세상의 소리와 담을 쌓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단화였습니다. 단화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기억조차 희미한 끔찍한 비극이 아이의 목소리를 앗아간 이후로 단화는 침묵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이가 사는 곳은 지리산 어느 깊은 골짜기, 몇 채 되지 않는 초가집이 전부인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에서는 밤낮으로 배 짜는 소리만이 위태롭게 이어졌습니다. 그 집에는 단화와 늙은 안씨 할머니 단둘뿐이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오래전 궁에서 일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어쩌다 이 산골까지 흘러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단화의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와 지독한 해소병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흙벽을 울렸습니다. 단화는 말없이 배틀에서 내려와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뒤적여 생강조각을 넣은 물을 데웠습니다. 뜨거운 놋그릇을 든 단화의 작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을 건네는 아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지만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습니다. 단화의 손은 나이에 맞지 않게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짜낸 무명천은 유난히 결이 곱고 튼튼했습니다. 다음 날 단화는 밤새 짜는 무명 한 피를 머리에 이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초겨울의 아침, 흙길은 질척였고 아이의 집시는 금방이라도 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장터는 온갖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뻥튀기 터지는 소리, 약장수의 구성진 달아,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높은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단화는 이 모든 소리 속에서 유일하게 침묵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낯선 소음들의 어깨를 움츠리며 곧장 포목점으로 향했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배가 불록 나온 최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도 욕심 많고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최영감은 단화가 이고 온 무명천을 보다니 짐짓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쯔쯔, 이게 무명이야, 거적대기야? 지난번보다 더 형편없어졌군. 그는 일부러 천의 오를 잡아뜯으며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단화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손짓했습니다. 할머니의 약값을 위해서는 엽전 한 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그런 단화의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벙어리가 손짓은 요란하군. 말 못하는 네가 뭘 안다고 따지려 들어. 옛다, 이거라도 받고 떨어져라. 영감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엽전 몇 푼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엽전이 흙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단화의 두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지만 세상은 그것을 죄처럼 다루었습니다. 단화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엽전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쥔 엽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할머니의 약재는커녕 따뜻한 쌀죽 한 그릇 끓여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눈발이 거세지는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단화가 간신히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 눈발은 이미 거친 폭설이 되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몇 푼의 엽전은 아이의 체온마저 빼앗아간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할머니의 약은커녕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초가집 안은 바깥의 눈보라보다 더 시린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침소리는 멎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얇은 이불 위로 들썩이는 어깨가 가쁜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단화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목구멍에서만 맴도는 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이 한참 만에야 단화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무언가를 찾듯 이불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화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힘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단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눈이 시리도록 붉은 진홍색 비단에 금실로 모란꽃 한 송이가 섬세하게 수놓아진 주머니였습니다. 단화야, 이것은 중전마마의 마지막 숨결이다.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박대감, 그 자들이 아직도 이것을 찾고 있다. 그들은 네가 살아있는 것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도망쳐야 한다. 살아야 해. 이 숨결을 지켜야 한다.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사나운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찢고 들려왔습니다. 이 집이다! 마지막까지 중전을 모셨던 그 늙은 궁녀가 숨어있는 곳이 여기다! 할머니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가거라! 어서! 뒷담으로!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단화의 손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며 툭 떨어졌습니다. 단화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울부짖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부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동시에 매캐한 연기 냄새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지붕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단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쥐어준 붉은 비단 주머니를 가슴속 깊이 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할머니의 유언이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집더미 지붕을 삼키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단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부엌 뒤쪽에 부서진 울타리 틈새로 몸을 날렸습니다.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얀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밝혔지만 단화의 눈에는 오직 앞을 가로막는 절망적인 백색의 폭풍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베었고 얇은 저고리 속으로 눈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시간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산속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단화의 작은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폐가 터질 듯 했지만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얼어붙은 나무처럼 뻣뻣해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거대한 나무 밑동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것마저 뺨 위에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끝인가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뒤덮은 바람소리 속에서 단화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은고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깊은 눈보라 속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화려하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어두웠으며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슬픔을 애써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생명력 같았습니다. 단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아이는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무릎이 찢겨나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따라 얼마나 기어갔을까 얼어붙은 계곡물 옆 바위 틈에 숨겨진 작은 오도막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검은고 소리는 바로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단화는 오두막 문 앞까지 기어와 남은 힘을 다해 작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소리라기보다는 가벼운 부딪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대로 문 앞을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검은 고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삐걱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따뜻한 불빛과 함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사내였지만 머리에는 이미 흰 서리가 내린 듯 했습니다. 남자는 문 밖에 쓰러준 단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한 채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흩날리는 눈발을 느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그 목소리는 검은 고소리처럼 낮고 침착했습니다. 단화는 대답하려 했지만 얼어붙은 입술은 달싹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눈머니의 예민한 감각으로 문 앞에 쓰러진 작은 생명체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춰 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눈 속에 파묻힌 단화의 작은 어깨에 닿았습니다. 아이고, 아이잔소, 이 지경이 되도록. 남자는 더 묻지 않고 단화를 가볍게 안아들었습니다. 밖의 지옥 같은 추위와 달리 오두막안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고 방 안에는木향과 마른 소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단화를 화롯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낡았지만 두꺼운 소미불로 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움직임으로 부엌으로 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들어요. 급히 먹으면 탈이 날 것이요. 남자는 단화의 손에 그릇을 쥐어주었습니다. 단화는 거의 일주일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봇물 터진 듯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자는 아이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그는 그저 조용히 검은 고 앞에 다시 앉아 낮고 부드러운 가락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괜찮다, 이젠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듯한 위로의 곡조였습니다. 단화는 그 검은 고 소리를 들으며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공포와 슬픔 그리고 추위 속에서 서서히 잠이 들었습니다. 눈보라는 며칠 밤낮을 더 몰아쳤습니다. 단화는 오두막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무현이라는 이름의 그 눈먼 악사는 아이의 침묵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기에 단화의 결함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단화는 그저 소리 없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무현은 자신의 검은고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경쾌한 가락을 연주하면 일어났는가 하는 뜻이었고 저녁에 무거운 가락을 연주하면 오늘 하루도 고되었군 하는 뜻이었습니다. 단화는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무현이 물을 길어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새벽 일찍 일어나 얼어붙은 계곡을 깨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낡아서 해진 무현의 옷을 보고는 품속에 간직했던 비단 주머니에서 작은 바늘쌈지를 꺼내 몰래 꿰매어 놓았습니다. 무현은 더 이상 구멍나지 않은 옷깃을 만져보고 물동이에 채워진 물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고요한 아이로군. 이 오두막은 늘 조용했지만 아이의 침묵은 왠지 꽉 찬 침묵 같단 말이야. 단화는 그 말을 들으며 화롯불을 뒤적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침묵이 비어있음이나 부족함이 아닌 그저 고요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먼 악사와 말 못하는 아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두막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람은 얇은 흙벽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단화와 무현은 서로의 체온과 꺼질 듯한 화롯불에 의지해 기나긴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봄이 오고 골짜기에 얼음이 녹기 시작할 무렵 무현에게는 침묵보다 더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이자 유일한 벗이었던 검은고가 혹독한 추위와 습기를 이기지 못하고 울림통 한가운데에 길게 금이 가고 만 것입니다.
무현은 며칠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그 갈라진 틈을 어루만지기만 했습니다. 줄을 튕겨보아도 예전의 맑고 깊은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둔탁하고 찢어지는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났습니다. 무현에게 검은고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었고 세상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 소리가 죽자 무현의 세상도 다시 한번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단화는 그 깊은 절망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해준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이 자신처럼 침묵 속에 잠겨가는 것을 아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씨 할머니가 자신에게 숨결을 지키라고 했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숨결이란 단순히 붉은 비단주머니가 아니라 이처럼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이어붙이는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무연히 상심에 지쳐 잠이 들자 단화는 조용히 검은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할머니의 체온이 남은 붉은 비단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명주실에 쌓인 작은 바늘삼지와 마치 달빛을 꼬아 만든 듯 은은한 빛을 내는 금빛과 은빛의 실타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수, 링혼수의 비급이었습니다. 단화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숨을 고르고 마음의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금이 간 곳을 메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나무의 결을 따라 그 실을 엮어 넣었습니다. 마치 죽은 나무에 새로운 수액을 불어넣듯 단화의 바늘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문 자리 위에 아이는 작은 꾀꼬리 한 마리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금빛 실로 깃털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검은 실로 찍은 눈동자에는 금방이라도 지적을 뜻한 총기가 어렸습니다. 밤이 셀 무렵 단화는 마지막 실을 매듭지었습니다. 검은고의 상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금빛 꾀꼬리 한 마리가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무현은 습관처럼 검은고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어젯밤까지 분명히 느껴졌던 거칠고 날카로운 금의 감촉 대신 부드럽고 입체적인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이것은 새? 무현은 더듬거리며 꾀꼬리의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튕겼습니다. 탱!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옷구슬이 수면 위로 떨어지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갈라지고 둔탁했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하며 마치 그 꾀꼬리가 함께 노래하는 듯한 신비로운 음색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현은 전율했습니다. 그는 눈먼 두 눈으로 화롯가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는 단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네가 한 것이냐? 이 무슨 신기란 날이냐? 무현은 그날부터 다시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 소리는 오두막을 넘어 녹아내리는 계곡물을 따라 산골 마을을 지나 읍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을 넘어선 어떤 힘, 즉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마침 그 고을에는 한양에서 새로 부임한 청렴한 현감, 이서진 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고을의 묵은 비리를 척결하던 중 우연히 바람결에 실려온 그 검은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풍류 소리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소리에 감동한 그는 수소문 끝에 소리의 근원지가 산속 오두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감은 즉시 포조를 보내 두 사람을 관하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무현은 관하라는 말에 두려워했지만 단화는 오히려 무현의 옷깃을 잡아 끌며 가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이 소리의 가치를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관하의 대청마루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지방 유지들과 상인들이 현감에게 인사를 올리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단화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장터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엽전 몇 푼을 던져주었던 포목점 주인 최영감이었습니다. 최영감은 값비싼 비단을 이 대감에게 바치며 아첨을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 비단은 한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최상품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던 그의 눈이 대청마루 한쪽에 선 눈먼 악사와 그 뒤에 숨은 작은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내 그 아이가 단화임을 알아보고는 경멸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저번에 그 벙어리 계집 아냐? 그 늙은 할망구랑 얼어 죽은 줄 알았더니 용케 살아서 이런 귀한 곳까지 기어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최영감의 목소리는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현의 얼굴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물의 한자, 말 못하는 이 아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당신보다 1000배는 더 고결하오. 최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눈먼장님이 벙어리 편을 드는군. 참으로 가관이로다.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소란이 커지자 이서진 대감이 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여긴 관아다.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하지만 단화는 더 이상 무현의 뒤에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당당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영감을 차갑게 한번 바라본 뒤 이 대감과 그의 부인인 윤씨 부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화는 말없이 손짓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최영감이 바친 화려한 비단을 가리켰다가 이내 하인이 들고 있던 가장 값싼 무명천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바늘과 실이 있는 것처럼 바느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대청마루 상석에 앉아있던 윤씨 부인이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총명하고 따뜻한 눈빛을 지닌 그녀는 궁에서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어 보통의 여인들과는 다른 안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바느질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 비단과 이 무명천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최영감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바느질? 하하, 벙어리가 이제 하다 바느질로 제주를 넘으려 하는구나. 어디 해보아라. 그 작은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대감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네가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보겠다. 저 아이에게 무명천과 바늘, 실을 가져다 주어라. 하인이 즉시 물건들을 가져왔지만 단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가 나타나자 윤씨 부인의 안색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저것은 궁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귀한 진홍색 비단이었습니다. 단화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는 거친 무명천 위에 자리를 잡고 바늘을 꿰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느질이라기보다는 마치 화선지 위에 난을 치는 묵객의 분노음 같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지만 그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바늘이 천을 꿰뚫는 사각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무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주변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의 숨소리가 어떻게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향 하나가 반쯤 타들어갈 무렵 단화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놓은 무명천을 조용히 들어올렸습니다. 아, 대청마루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볼품없던 무명천 위에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한 줄기 매화나무 가지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은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차가웠고 붉은 매화꽃잎은 방금 막 터져나온 듯 생생한 향기를 내뿜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며 그 존재하지 않는 매화향을 맡으려 했습니다. 최영감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가 가져온 값비싼 비단은 그 거친 무명천 위에 매화 한 송이 앞에서 빛을 잃고 초라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홀린 듯이 단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매화수를 만져보았습니다. 꽃잎의 부드러움과 눈의 차가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 매듭, 이 숨결, 이것은... 그녀는 황급히 이 대감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영혼수입니다. 신물을 빚어내던 전설의 자수, 중전마마께서만 하실 수 있다던 바로 그 영혼수가 아닙니까? 마마께서 승하하시며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어 단화에게 벙어리 계집이라고 불렀던 아이는 이제 그 어떤 웅변가보다도 더 강력한 목소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잿빛이 되어 군중 속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단화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그저 조용히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무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더 이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 마디 말을 압축하고 응축시킨 가장 강력한 숨결 그 자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의 그 외침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혔던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영혼수라는 말에 대청마루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이서진 대감의 굳은 얼굴과 잿빛이 되어버린 최 영감,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윤 씨 부인의 눈빛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궁에서 지내던 시절 억울하게 폐위되어 사가로 물러난 중전마마를 모셨던 짧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전이 단순한 자수가 아닌 마음과 혼을 담아 사물의 본질을 꿰매던 그 신비로운 바늘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수가 중전의 마지막 유품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수의 등장은 곧 억울하게 죽은 중전의 유지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서진 대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관아의 문을 닫고 최 영감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화와 무현을 조용히 내하로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단화는 말 대신 윤 씨 부인이 건네준 종이와 붓으로 서툴지만 또렷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내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죽음, 불타버린 초가집, 그리고 자신을 쫓던 정체 모를 산액을, 마지막으로 가슴속에 품고 있던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놓았습니다. 주머니가 탁자 위에 놓이자 윤 씨 부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중전마마의 것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지 않고 그날 밤으로 급히 한양의 조정, 즉 신임 임금, 승하한 중전의 아들에게 비밀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영혼수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아이의 정황,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요하던 읍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수십 기의 금군과 함께 위풍당당한 행렬이 관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행렬의 선두에는 조정의 실세, 좌위정 박대감이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바로 안씨 할머니가 말했던 그자였으며 십수년 전 중전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수를 놓는 벙어리 아이에 대한 소문이 한양까지 퍼지자 마지막 남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접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이서진 대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사사로운 일로 조정을 소란케 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또한 역적의 잔담을 비호하고 요망한 자수로 민심을 현혹시킨 저 벙어리 계집을 당장 내놓으라! 그의 눈은 이미 대청마루 한쪽에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단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침착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대감, 이 아이는 역적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진 것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대감은 단화에게 달려들어 아이의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붉은 비단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중전의 마지막 밀서가 여기 있었구나.
그는 이 밀서가 자신을 탄핵하는 내용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주머니를 거칠게 뒤집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두루마리 종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나온 것은 곱게 접힌 작은 명주 손수건 하나였습니다. 박대감은 의아해하며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꽃이나 새가 수놓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칠흑 같은 밤 한 사매가 분명한 박대감의 인상착이었습니다. 북쪽 오랑캐의 사신으로 보이는 자들과 은밀히 만나 금괴를 건네받는 장면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박대감의 탐욕스러운 눈빛, 오랑캐의 비열한 미소, 심지어 금괴의 묵직함까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빼도 박도 못할 매국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중전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마지막 숨결이자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 박대감은 손수건을 찢어버리려 했지만 이서진 대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좌상대감, 이것이 바로 중전마마께서 남기신 피 맺힌 증좌요. 어찌 감히 하늘을 속이려 하십니까? 이 대감은 금군을 향해 외쳤습니다. 금군들은 들으라. 나는 이 고을의 현감으로서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역적 박가놈을 체포한다. 이 자가 바로 선왕을 시해하고 외적과 내통한 개역죄인이다. 금군들은 이미 한양에서부터 이서진 대감의 비밀 장계를 받고 모든 내막을 알고 온 터였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박대감과 그의 수하들을 포박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악의 축이 말 못하는 아이의 작은 손에 의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단화는 역적의 후손이 아니라 중전의 영혼수 비법을 전수받은 충직한 궁녀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단화는 박대감의 수하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었고 남은 궁녀였던 안씨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 산골까지 도망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임 임금은 크게 비통해하며 돌아가신 어머니 중전의 한을 풀어준 단화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임금은 직접 어가를 보내 단화와 무현을 궁궐로 모셔와 평생의 안락함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라 명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가 두 사람이 살던 산골 오두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읍내 모든 백성이 나와 두 사람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단화는 더 이상 벙어리 계집이 아닌 나라를 구한 영혼의 자수장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화는 궁으로 가라는 어명 아파서 선뜻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위해 곱게 차려입은 비단옷과 여전히 낡은 무명옷을 입고 묵묵히 검은 고를 든 무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궁궐은 어머니와 중전마마가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침묵은 차갑고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단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보낸 내관에게 다가가 이서진 대감이 전해준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적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저의 세상은 이곳에 있습니다. 내관은 당황했지만 아이의 굳은 눈빛을 보고는 감히 더 권하지 못했습니다. 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는 단화의 결정을 들은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흥렬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골짜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은 완전히 물러나고 골짜기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녹은 계곡물은 힘찬 소리를 내며 흘러갔고 바위 틈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무현은 오두막 앞 툇마루에 앉아 검은고를 뜯고 있었습니다. 단화가 고쳐준 검은고 소리는 이제 봄의 생명력과 어우러져 더없이 맑고 희망찬 가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단화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바늘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이나 슬픔을 담은 매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끝에서는 눈부신 봄날의 풍경,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과 그 옆에서 연주하는 무현의 모습이 생생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봄바람 한 줄기가 산을 넘어와 두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살랑이게 했고 무현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무현은 잠시 연주를 멈추고 눈을 감은 채 그 따스한 바람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단화도 바느질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바람을 느끼는 무현의 평화로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10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듯 작지만 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람. 무현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그는 바람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귀로 단화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현의 눈먼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단화가 있는 쪽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단화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혹독한 운명 속에서 꽃잎처럼 떨어졌던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숨결을 되찾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